화폐 수량 방정식 퀀터티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MV는 P times Y와 같다. MV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경제 전체에 이제 화폐가 M만큼 있고요.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V velocity가 이제 화폐 유통 속도인데 평균적으로 몇 번 사용되는지 그 횟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텐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 왜 화폐 유통 속도를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데이터에서도 그렇게 관찰이 되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거래 행태, 뭐 주어진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뭐 한 분기면 한 분기, 1년이면 1년 동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어떤 거래 행태들은 거래 패턴이라든가 거래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규칙성을 갖는다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씀씀이가 해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절약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행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행태로부터 화폐 유통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퀀터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과거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관찰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겠다라고 그, 그 관찰을 하고 데이터로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한 이론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닙니다. 퀀터티 이퀘이션은 이론적 뒷받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라든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든가 어떤 이런 이제 굉장히 이론적인 뒷받침이 이 퀀터티 이퀘이션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편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성립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이론적 뒷받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시경제학자들이 여러분 뭐 거시경제학을 지금 배우고 계시겠지만 거시경제학자들이 많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론적 뒷받침이 없는 거에다가 이론적 뒷받침을 이렇게 막 제공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칭찬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한 어떤 사실이 있어요. MV는 PY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명목 거래량은 통화량이 몇 번 돌아다녔는가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퀀터티 티오리라고 하는 그 이론적 뒷받침이 비교적 취약한 그런 하나의 어떤 가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과 맞아 떨어지면 이런 그 가설의 이론적 뒷받침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런 가설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랑 잘 설명되지도 않는 거에다가 이론적 뒷받침을 이렇게 막 예, 이론으로 서포트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수량 방정식은 100년 이상 살아남은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적 뒷받침이 어느 정도 더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괜찮은 설명이고요. 이제 퀀터티 이퀘이션을 우리가 P에 대해서 풀어보면 이제 양변을 Y로 나누면 되겠죠. 양변을 Y로 나누어서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T 시점의 물가 수준은 통화량 곱하기 유통속도 나누기 실질 GDP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주어진 것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를 제가 V라고만 썼는데 그것은 앞서 그림에서 봤듯이 대부분 이제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 크게 문제가 되는 가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인데 실질 GDP Y는 우리가 앞서 생산 모형, 솔로우 모형, 라모 모형에서 봤듯이 GDP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생산함수, 그 다음에 뭐 자본 스탁, 노동,
그리고 아이디어 혹은 총 요소 생산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 퀀터티 이퀘이션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y는 솔로우 성장 모형이나 라머 모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간주하면 좋겠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이나 라머 모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수량 방정식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V도 일정한 값을 갖고 실질 GDP Y도 솔로우 성장 모형, 라머 모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통화량 M이고 정부가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T 시점의 물가 수준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방정식이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수준 P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통화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M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물가 수준은 전보다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M이 떨어지면 물가 수준은 떨어질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은 M과 P 사이의 관계이고 M은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통화량이라고 했습니다. 통화정책에 의해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통화량을 늘리는 경우에 물가는 상승하고 통화량을 줄인다면 물가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화폐 수량 이론이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통화량의 증가율,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의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고 통화량의 증가율은 매년 통화량이 얼마나 몇 퍼센트 늘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화량의 증가율과 통화 증가율과 그 다음에 P 마찬가지겠죠. 물가 상승률 이 둘 사이에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수량 방정식 퀀터티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계산은 퀀터티 이퀘이션 T 시점의 퀀터티 이퀘이션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서 화폐 유통 속도 V는 그냥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 T-1기의 쿼터티 이퀘이션도 우리가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나눠 보는 거예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레프트 핸드 사이드끼리,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라이트 핸드 사이드끼리 나눠 보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왼쪽은 V가 없어져서 MT 나누기 MT-1이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PT끼리 묶고 Y끼리 이렇게 묶어보면 PT 오버 PT-1 그 다음에 YT 오버 YT-1 그래서 왼쪽에는 통화량 오른쪽에는 이제 물가와 GDP만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제 T-1기와 T기 사이의 비율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로그를 취하면 우리가 증가율로 변환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림판에 다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얻은 식은 바로 이거죠. MT 오버 MT-1은 PT 오버 PT-1이고 그 다음에 YT 오버 YT-1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디에서 왔냐면 T기의 퀀터티 이퀘이션을 T-1기의 퀀터티 이퀘이션으로 그냥 나눠준 거예요.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자, 로그의 x 곱하기 y의 로그를 취하면 이건 로그의 x 플러스 로그의 y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왼쪽은 로그의 mt 오버 mt-1이 되고요. 오른쪽은 로그의 pt 오버 pt-1 times yt 오버 yt-1인데 여기 곱셈식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이제 로그 something 플러스 로그 someth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자 이렇게 로그의 이거 더하기 로그의 이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로그의 pt 오버 pt-1 더하기 로그의 yt 오버 yt-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왼쪽을 다시 쓰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변수들을 이제 증가율, 근사적으로 증가율과 같다. 근사적으로 이건 바로 m의 증가율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잊어버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어떤 변수 x의 증가율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t-1기와 t기 사이에 t-1과 t기 사이의 x의 증가율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xt-1 over xt-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xt over xt-1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x의 증가율을 그냥 편의상 우리가 g라고 불러보죠. g라고 하면 그냥 이건 x의 증가율을 기호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2를 더해주면 1 플러스 x의 증가율은 xt over xt-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쪽에 다시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결과는 1 플러스 x의 증가율은 xt over xt-1이고, 여기에 이제 자연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1 플러스 g는 로그의 xt over xt 마이너스 잘리네요. xt over xt-1이 됩니다. 자, 그런데 로그의 성질 중에서 1 플러스 아주 작은 값의 자연 로그는 근사적으로 아주 작은 값 g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g는 x의 증가율의 기호라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로그의 xt over xt-1은 근사적으로 approximately g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의 mt over mt-1과 로그의 yt over yt-1은 각각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근사적으로 t-1기와 t기 사이의 p의 증가율, 이건 이제 근사적으로 p의 증가율과 같고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t-1기와 t기 사이의 p의 증가율과 같고, right hand side의 두 번째 텀은 근사적으로 y의 증가율, 정확히 얘기하면 t-1기와 t기 사이의 y의 증가율과 같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가정을 할 텐데,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이나 라머 모형에서도 비슷한 가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t기와 t 플러스 1기, 뭐 t-1기와 t기 사이의 증가율 를 우리가 사실 계산한 거지만, 이 증가율이 맥이 똑같다라고 이제 가정할 수, 사실 뭐 가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가정하겠습니다. 뭐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나타나질 않지만, 뭐 현실에서는 어떨 때는 3%, 어떨 때는 1%, 어떨 때는 4%, 어떨 때는 뭐 마이너스 1%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한 20년, 30년 데이터를 이렇게 쭉 모아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한 2%로 변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느 한 시점에서의 증가율이 전체 기간에서의 증가율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증가율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기마다 어떤 외부적인 충격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정한 증가율에서 조금씩 벗어나겠지만, 그러한 외부적인 충격이 없었더라면 GDP도 그렇고 뭐 통화량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어떤 일정한 어떤 장기 수준을 따라가면서 늘어나거나 혹은 감소하거나 혹은 뭐 일정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통화량의 증가율을 편의상 G의 M이라고 쓰고요. G의 M은 Growth of Money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의 증가율이고 Inflation Rate란 말이에요. P의 증가율이 바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제가 별다른 설명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인플레이션율은 파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의 증가율은 GY라고 쓰죠. Growth Rate of Y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퀀터티 이퀘이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뭐와 같냐면 자, 우리 여기까지 도달했는데요. GM은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GDP 증가율과 같고 이제 이것을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파이는 something으로 표현을 하면 파이는 얘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겠죠. 통화량의 증가율 GM 마이너스 GDP 증가율 GY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얻은 이제 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의 증가율과 GDP 증가율 혹은 뭐 경제 성장률의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식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퀀터티 이퀘이션으로부터 얻었던 결과는 바로 이거였었어요. P는 M 곱하기 V 나누기 Y였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한다. 이거 경제학 원론 시간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시중에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제 부모님께서 퀀터티 티오리를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막 늘리면 시중에 막 돈을 막 풀어대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 그냥 알고 있어요. 그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직관적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이기도 해요. 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어떤 그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가는 이제 또 경제학자들, 거시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스터디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체로 M이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에는 퀀터티 티오리가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이건 우리가 경험했고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퀀터티 티오리가 없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얻은 결과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사실입니다.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 사이의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GDP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라모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라모 모형에서의 GDP 증가율은 사실 아이디어의 증가 속도가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 그러니까 R&D 섹터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이제 결정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뭐 현실은 정확히 뭐 라모 모형을 따른다 아니면 뭐 솔로우 모형을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한국 경제의 어느 기간에 어떤 성장 경로에서는 솔로우 성장 모형과 매우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기간에는 한국 경제가 솔로우 모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이러한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조금 적용해 본다면 실질 GDP의 증가율 GY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 우리가 앞서 봤던 A라고 하는 것이죠. Total Factor Productivity 그 다음에 생산 요소들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자본이 빠르게 늘어나면 당연히 GDP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장기에 생산성과 생산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통화 증가율의 변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에 걸쳐서 30년, 50년에 걸쳐서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솔로우 모형과 라머 모형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에 통화는 사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화를 넣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봐도 통화량, 통화 공급, 뭐 화폐 이런 것들이 장기에 있어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이라고 하는 것은 GY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가가 경제 성장률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난 40년, 50년 동안 60년이죠. 거의 근 60년 가까이 뭐 한 5%에서 6% 빠르게 성장했었던 이유도 통화량 때문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통화량의 증가율이 6%고요. 그 다음에 장기 경제 성장률은 솔로우 모형, 라모 모형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통화량을 늘리는가 6%로 늘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앙은행이 6%의 속도로 통화량을 늘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6%로 통화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4%예요. 이렇다면 물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장기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한 2%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 증가율이 상승한 만큼 상승해요. 다시 말하면 통화량의 증가율이 이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은 2%입니다. 근데 통화량의 증가율이 6%에서 7%로 1%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보통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정도는 혹시 이제 여러분 실수하지 마시고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6%에서 7%로 상승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1% 상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퍼센트의 차이 7% 마이너스 6%는 1%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 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그젠플이 조금 단순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에서 22%로 상승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20%에서 22%로 2%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말해도 되고요. 2%포인트 P까지만 써도 괜찮아요. 2%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20%의 10%가 2%잖아요. 그러니까 20의 10%가 2입니다. 20의 10%는 당연히 2겠죠. 그렇죠? 20만 원짜리 물건을 10% 할인해 주면 2만 원 깎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의 10%가 2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20%에서 22%로 10% 증가했다. 10%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20%에서 2%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20에서 20%에서 2% 상승했다는 게 그러면 20만 원에서 2% 깎아주면은 사실 뭐 한 얼마 4천 원 얼마 깎아주는 거죠? 2%면 4천 원 깎아주는 건가요? 4천 원? 그 정도 깎아줬다는 것인가? 그 4천 원 올랐다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 사실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에 2%면은 아주 조금 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포인트 상승했다 혹은 10% 증가했다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실수를 해요. 말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 실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제 통화량의 증가율이 6%에서 7%로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당연히 인플레이션율도 1%포인트 상승합니다. 그래서 7%로 1%포인트 상승했다면 1%포인트 상승했다면 물가 상승률도 7% 마이너스 4%니까 3%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1%포인트 상승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통화 증가율이 상승한 만큼 상승해요. 장기의 통화량의 증가율이 GM이라고 우리가 썼던 것입니다. 1%포인트 상승한다면 물가 상승률도 1%포인트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화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이제 이런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나타날까?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론이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뭔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고쳐가야 됩니다. 1966년부터 제가 2019년까지 통화량의 증가율과 M2 광의의 통화를 썼습니다. M2와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앞서 그림에서 우리가 봤듯이 60년대, 70년대 데이터들은 굉장히 노이즈라기보다는 노이즈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다음에 석유 가격에 의해서 국내 물가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시기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뭐 그 포함을 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90년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 제가 연간 데이터를 이용을 했는데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이제 10년 기간 동안 평균 통화량의 증가율과 평균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를 이제 점으로 찍은 거예요. 대충 한번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대충 보시면 통화량의 증가율이 20%였고요. 90년대 10년 기간 동안 통화량의 증가율은 연평균 20%였고 물가 상승률은 대략 6%였다는 뜻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점을 여기 딱 찍으면 되겠죠. 통화량의 증가율은 20%였고 인플레이션율은 6%였으니까 여기 점을 찍은 거고 80년대는 여기 있고요. 70년대, 6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다 점을 찍어 봤습니다. 대체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통화량의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이 관찰이 되고 60년대, 70년대 데이터까지 우리가 포함을 시켜도 이런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십이 나타나고요. 실제로 60년대, 70년대 데이터를 지워버리면 그러면 더 관계가 스트롱하게 나타나죠. 80년부터 데이터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 관계 매우 스트롱합니다. 10년치 평균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점 4개 이렇게 찍어보면 통화량의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퀀터티 티오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00년도 넘게 그 캠브리지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론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그 설명력이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그 경제 이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매우 정교한 경제 이론은 아니에요. 매우 단순한 그 뭐 이퀘이션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그 2000년 넘어서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관계가 전과 같이 그렇게 긴밀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사실 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공 분야가 뭐 거시경제학에서도 통화 이쪽은 아니기 때문에 통화나 인플레이션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노동시장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이게 관심이 없다 보면 그렇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경제학자들한테는 자기 연구 분야나 관심 분야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게 참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퀀터티 티오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설명력을 갖는 이론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회의적이에요. 앞으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데이터 이외에 다른 전 세계 국가에서도 어떤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까? 그래서 제가 가로축에 통화량의 증가율의 로그 값을
이용을 했고요. 그 통화량의 증가율 자체를 쓰면 그림이 너무 이렇게 막 퍼져서 제가 로그 값을 썼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도 인플레이션의 로그 값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9개 국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통화량의 증가율의 평균값,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의 평균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잘 안 보일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보이는 거 하나 해볼까요? 앙골라나 브라질 한번 해보죠. 예, 앙골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90년부터 2018년까지 통화량의 증가율을 평균값을 계산을 했더니 로그 값으로 대략 한 5.6, 5.7 뭐 이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값입니다. 4나 5 로그 값으로 4나 5는 예, 5가 되면 로그 값으로 150%. 그러니까 앙골라의 지난 20년 동안 평균 통화량의 증가율은 150%였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인플레이션율인데 6 정도 됩니다. 로그 값으로 로그 값으로 6 정도면 400%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보면 대체로 통화량의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이런 관계가 나타나요. 비교적 스트롱하죠.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대부분 국가들이 뭐 이렇게 벗어난 국가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화율의 증가율이 높을 때 인플레이션율도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0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단기에 2년, 3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벗어나는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지금은 적어도 8장까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비교적 긴 시간 30년 혹은 50년 기간 동안 통화량의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가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인데 이건 또 섹션이 구분되니까 동영상을 한번 끊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